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네네네. 네. 네, 이 자리에서 공공후견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 고령자 공공후견 발표를 맡은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 지원팀의 이연지 변호사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생각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실 주제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PPT 슬라이드를 제가 되나요? 네, 네네. 그 일단은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성과와 사업 구조 분석 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성과에 대한 부분부터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군요.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일단 2018년 9월 치매관리법이 개정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12조의 3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러면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기도 하였고, 국가치매관리 계획의 공공후견에 대한 도입 의지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치매 공공후견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었고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계속 청구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피후견인의 대상자의 범위도 점차 늘려가고 있고 후견인 범위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후견 사무 매뉴얼을 발간하거나 대외적인 그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공공후견 사업 발전에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 얼마 전에는 이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4차 국가치매관리계획이나 그다음에 개정치매관리법 시행령 중에서 공공후견 법인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는 무연고 저소득 치매 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 지원 대상의 경우에는 꼭 저소득이 아니어도 되고 꼭 무연고가 아니어도 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력으로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무연고 저소득 치매 환자를 위해서 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서 후견인이 양성되고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후견인을 계속해서 매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발표 자료에는 7월 기준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구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누적해서 285건의 후견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그 청구 접수 이후에 뭐 인용의 결정이 있거나 취하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누적 기준으로는 285건이 지금까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시행된 이후 그렇게 실적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전국 치매 안심센터 중 121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잡았는데요.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저희가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이렇게 공공후견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치매 공공후견만의 사업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치매 공공후견의 좀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 구조적인 면에서 오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과제 부분에서도 이게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매 공공후견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자 사업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치매관리 전달 체계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중앙치매센터 소속으로서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전체적인 후견 감독 사무를, 후견 감독에 대한 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후견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 선임 결정이 있게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매월 그 관리회의를 통해서 후견인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감독의 업무를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치매센터에서는 후견인을 관리하는 롤을 부여받아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직접 후견인을 관리하고 양성하는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사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사업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일단 국가 치매관리 전달 체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오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가치매 책임제가 시작이 되면서 25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 내에 개소를 하였고, 그래서 그 보건소 사업으로 개소를 하였고, 치매안심센터에서 각종 치매 관련된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 창구로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도 치매관리 국가의 치매관리 전달 체계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이 가능하고 별도의 인프라가 불필요하고 그 체계 안에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광역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아까 제가 사업 구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각 주체가 역할을 분리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후견인 관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제 매월 하는 후견인 감독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맡아 있고요. 그리고 노인 관련 기관 중에서 이제 전국 단위의 기관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전달 체계라는 전국 조직 자체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가관리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과 달리 국가의 치매관리 전달 체계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치매관리 전달 체계를 통한 사업 수행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사업 구조를 분석을 하면 좀 다른 공공후견 사업과 달리 치매 공공후견 전체 사건에 대해서 전문 인력인 변호사가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 담당자 중에 한 명인데요. 전국 공공후견 심판 청구를 변호사 대리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소송 수행자로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공후견 심판 청구를 변호사 대리 체계로 운영을 하면서 심판 청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판 청구를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변호사가 대리해 줌으로써 그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전국 공공후견 사건의 청구 이전 준비 단계, 감독 단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후견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변호사 대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공후견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 후견인 양성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전문 인력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구조라서 표준화된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의 전문성도 확보가 되고 각 지역별로 다른 교육을 하기보다는 그 일원화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사업 수행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사례를 보시면요. 우선 발굴부터 치매안심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한달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발굴부터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심판 준비라고 해서 심판 청구를 하려면 서류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후견 사무를 할지
그 사무를 사실 기획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후견 사무를 기획하고 그다음 후견 사무를 지원하고 그다음 후견 사무 수행을 할 때 시민 후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치매 안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수시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역할도 치매 안심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월 1회 후견인과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받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렇게 감독을 하는 역할을 매월 1회 하고 있고요. 치매 환자들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가 사업 수행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제 부분인데요. 과제는 제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후견 사무가 포괄해야 하는 업무 범위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비단 치매 공공후견만의 이제 과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사실 이 과제 부분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치매 공공후견이 이제 그 발굴 건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이 후견 사무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치매 공공후견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이 공공후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치매 환자가 필요로 하는 사무를 먼저 보면요. 일단 치매 환자는 돌봄이나 생활 지원, 사회복지, 거소 이런 업무들을 필요로 하시고요. 병원 송영, 그다음 일상 의료, 투약 관리, 특히 투약 관리 부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수술 등 치료, 아무래도 치매 환자는 고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수술 등 치료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끼시고요. 재산 관리, 분쟁 해결, 착취 예방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망 이후 긴급 사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단 치매 환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치매 환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로 사망에 대한 것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필요로 하는 사무들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특정 후견인이나 유형의 공공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특정 후견인이 그런 역할만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공 후견인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상 지원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 환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신상에 관련된 업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기존 돌봄 체계가 이제 노인 맞춤 돌봄이나 뭐 요양보호사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들을 받고 있고요. 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기존 돌봄 체계들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 돌봄 체계들과 물론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을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후견인들이 신상에 대한 지원 업무 범위가 굉장히 많고 안부를 확인한달지 사실 맞춤 돌봄이나 이런 사업과 다르지 않은 업무를 하실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이제 후견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치매 공공 후견인 분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사례를 듣다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사례들이 많아요. 뭐 후견인이 이제 치매 환자분의 치매 환자 피후견인의 생일에 뭐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이렇게 생일마다 끓여주시면서 감동을 많이 주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것이 이제 후견인의 업무냐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 후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후견인들이 많은 것은 굉장히 좋고 좋은 후견인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제 그 후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정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복잡한 사례보단 단순한 사례들에 많이 공공후견인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루틴한 사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루틴한 사무, 뭐 수급비를 관리한달지 모니터링한달지 이런 루틴한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과연 꼭 후견인이 해야 되는 업무이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체계 중에서도 급여관리자 제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견 필요성에 대한 꼭 후견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견 유형이 신상에 대한 권한이 유형 자체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나 고령의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상에 관련된 사무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특정 의견 유형 같은 경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장래에 대한 부분은 사실 후견인의 사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무연고 장래, 특히 저희 사업 대상자분들은 무연고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무연고 장래에 대한 그런 것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과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시민 후견인이기 때문에 시민 후견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는데요. 시민 후견인이 이제 의사결정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재산이 많거나 분쟁 사례거나 이런 데 시민 후견인이 직접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케이스까지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치매 공공의견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았고요. 이 다음 부분은 이제 치매 환자이면서 무연고이고 저소득이면 치매 공공의견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후견 사무가 필요해야지만 공공의견 대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견 사무에 대한 재정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치매 공공의견 대상자가 많은데 왜 발굴이 적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단 후견 사무 필요성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대상자 선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어떤 사람이 치매 공공의견 사업 대상자가 돼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표적 집단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업무 범위와 관련된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공공의견의 과제에 대한 부분은 그 치매 안심센터가 사업 수행 핵심 기관으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매 안심센터 많이들 아시죠? 지금 코로나 업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업무 때문에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치매에 관련된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의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런 그 사업 수행 핵심 기관에서 그 안심센터가 굉장히 역할이 많은 보건 서비스 제공 중심의 기관이라는 데에서 오는 과제도 있습니다. 사실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케이스 발굴에서의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발굴하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공공의견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그 일치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발굴이 늘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담당자로서 고민이 드는 부분은 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후견 사무 자체가 3년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3년 동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양적 척도로 건수 자체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서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질적 척도로 해서 사실 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질적인 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가 발굴하지 않고 외부 발굴해서 치매 안심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무조건 발굴 건수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본다고 하면 모든 외부 의뢰건에 대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조건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례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례회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그거를 개최하는데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클 뿐 아니라
공공의견 사무 성격이 이제 뭐 노인학대 같은 업무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즉시 이것을 검토하는 의무가 있는 법 조항처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타 공공의견도 마찬가지로 외부 발굴이나 뭐 의뢰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치매 공공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공공의견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많은 사업 담당자나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갈수록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과제로 말씀드린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